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내용은 지급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정액급식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순으로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중 근속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령을 받고 근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두 분이 행정실로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신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에게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며 정기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 물었고, 다른 한 분은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급이 되냐고 묻습니다. 정기상여금이요? 가족수당 소급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옆에 계신 계장님께 물어보니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보고 해결하라고 하네요. 그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보면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처우개선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처우개선 수당으로 부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우개선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수당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 직종에 해당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직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해당되고요.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조리, 사무운영 이렇게 7개 직렬 지방공무원의 휴직, 결원 등으로 인해 채용된 대체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또 각급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그 외 직종의 경우에는 소관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둘째, 재직 중이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고요. 넷째,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 수당은 구 육성회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맞춤형 복지비는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탁 및 용역 근로자 등 채용기간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직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자녀당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간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특수운영직군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 지급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조건과 각 수당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 수당을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이 표와 세부 내용을 보면서 각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속수당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 중 신분 변동은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 각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에 각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지급 대상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각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표시해주고 있으니 표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매월 14만원을 지급합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나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A 교육공무직원이 2023년 3월 13일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2023년 3월에 정액급식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과 같이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액급식비를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액인 14만원에 2023년 3월의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의 일수를 모두 더해서 그 일수만큼을 곱해주고 2023년 3월의 전체 유급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됩니다. 주휴일에 관한 내용은 주휴수당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유급일수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 자료의 교육공무직원 임금 이해하기에서 주휴수당과 유급일수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A 교육공무직원이 2023년 7월 21일에 방학식을 하게 된다면 2023년 7월의 정액급식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에는 정액급식비를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액인 14만원에 2023년 7월의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의 일수를 모두 더해서 그 일수만큼을 곱해주고 2023년 7월의 전체 유급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됩니다. 방학에 따른 주휴일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이 30시간인 비교육공무직원의 2023년 3월 정액급식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주 소정근로 시간이 30시간인 비교육공무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통상근로자의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액급식비는 주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정액급식비 지급액인 14만원에 단시간 근로자인 비교육공무직원의 주 소정근로 시간인 30시간을 곱해주고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이스로 정액급식비 지급 작업을 할 때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서 현물 식사와 별도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급식 조리 종사원님들에게 현물 식사와 함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액급식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1월과 8월 보수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교육공무직원에게 1월과 8월에 각각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하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한 달에 정기상여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소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정기상여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의 요건을 보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급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 지급 요건 중 재직자 요건을 보면 지급일 기준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지급일 기준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에 해당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에 채용된 무계약직 C조리실무사님에게 2023년 8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정기상여금은 2023년 8월 보수 지급일인 2023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신규 채용일인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근무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C 교육공무직원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2023년 8월의 보수 지급일인 2023년 8월 17일까지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8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학 중 비근무자인 D 교육공무직원에게 방학이 속한 2024년 1월의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방학 중 비근무자인 D 교육공무직원이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이 방학 중에 속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5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 E 교육공무직원에게는 2023년 8월의 정기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정기상여금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50만원을 이 교육공무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인 3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인 특수운영 직군의 시설 당직원과 시설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1월과 8월에 각각 25만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지 않고 1월과 8월에 각각 25만원씩 연 5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요. 공무원과 달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공무원 지급액을 준용하여 지급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매월 4만원,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 직계비속 중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3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11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중 만 6세 이하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이니 가족수당 지급 시 비과세 처리하셔야 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전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이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양가족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양 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요. 둘째로 교육공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 등에 따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상한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꼭 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전액 지급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에는 전액 지급하고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전액 지급합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신분 변동이 아닌 부양가족의 출생, 사망, 자녀의 연령 초과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해야 할 가족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있다면 부양가족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교육공무직원이나 공무원인 배우자, 그리고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상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니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할 때 다음에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을 보면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니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닌지 꼭 확인하셔서 교육공무직원이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수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교육공무직원이 배우자, 만 55세 이상인 어머니, 자녀 2명, 이렇게 4명의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16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23년 6월에 셋째가 출생하여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비공무원인 아버지가 2023년 7월에 만 60세가 되어서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애매하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는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이렇게 3명이기 때문에 4명 이하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공무원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G 교육공무직원의 가족이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 만 55세 이상인 어머니, 배우자, 그리고 만 22세인 첫째 자녀, 만 21세인 둘째 자녀, 만 17세인 셋째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2023년 3월에 가족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겠죠? 부양가족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만 55세 이상인 어머니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대상이 되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의 경우에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셋째 자녀만 대상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그리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G교육공무직원에게 2023년 3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가족수당은 총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H교육공무직원의 첫째 자녀가
2023년 6월 15일에 만 20세가 되는 경우 2023년 6월에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할 계산해야 할까요?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H교육공무직원의 첫째 자녀가 2023년 6월 15일에 만 20세가 되어 지급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2023년 6월은 기존에 지급하던 가족수당 전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설과 추석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교육공무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80만원씩 연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요건 중 계속 근로의 요건을 보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명절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노조 전임 휴직자가 복직하여 명절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 휴가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 지급 요건 중 재직자 요건을 보면 지급일 기준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지급일 기준으로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하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한 달에 명절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액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에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직 I 조리실무사님에게 2023년 9월에 지급하는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명절 휴가비는 명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할 수 있는데 2023년 9월 1일에 신규 채용된 I 조리실무사님은 추석 명절일인 2023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9월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제2시설당직원님에게 2023년 9월에 지급하는 추석 명절 휴가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시설당직원의 경우에 기본급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할 때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4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명절 휴가비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할 때 4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 시설당직원 운영 계획에 따르면 명절 휴가비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80만원에 36시간을 곱해주고 다시 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방학 중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변경되는 K시설미화원님에게 2024년 2월에 지급하는 설 명절 휴가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2019년 복지법무과에서 내려준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 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보면 방학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앞에서 살펴본 4가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리고 질병 및 간병휴직을 한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또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 육성회 직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는 지급합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월할 계산하고요. 방학 중 비근무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합니다.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비는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배정 및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업무 처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운영 직군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은 기존의 개별 사업부서에서 지급하던 직종도 2023 회계연도부터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 등록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설당 직원, 시설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은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배정 및 청구를 하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교 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특수운영 직군 근로자가 영수증을 제출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청구하면 에듀파인으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기본 점수 800점, 즉 80만 원이 지급되고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에게 연 200점, 즉 20만 원 이내에서 건강검진비가 지급됩니다. 앞에서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월할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월할 계산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배정합니다. 건강검진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면서 1983년 12월 31일 이전 홀수년도에 출생한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고요. 1인당 200점, 즉 20만 원 이내에서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 사용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배정하고 지급합니다.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교육공무직원이 건강검진을 하고 신청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면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확인한 후 2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만, 그리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0만 원만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배정해주면 됩니다.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서 맞춤형 복지비를 배정하지 않는 특수운영 직군의 경우에는 에듀파인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일,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입력하면 사이트에서 알아서 월할 계산을 해주게 될 텐데요. 그 원리는 알아야 하니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에 신규 채용된 L 조리실무사님에게 맞춤형 복지비를 얼마 배정해야 할까요? 월할 계산할 때는 신규 채용일, 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하게 되거나 실제 근무한 달의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때 휴직, 퇴직, 정직 등이 1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달을 실제 근무한 달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급액인 80만 원에 실제 근무하게 되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개월을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처우 개선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